이태준의 화단 안 오는 거지 이것들. 알았어, 내가 오늘 족 차버리라니까. 자, 화단 이태준. 찰찰하신, 얘는 인간중심적인 그 자연관에 대해서 경계하는 작품이죠? 해볼게요. 찰찰하신 꼼꼼한 노주인이 관찰 대상입니다. 노주인이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준다. 걸음을 준다. 정성이죠. 정성. 손아들, 손자를 데리고 일삼아 공을 들이건만 이러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간호만으로는 병들어가는 화단을 어찌하지 못했다. 정성을 들였지만 화단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 그 벌벌하고 탐스럽던 수국과 그 꽃잎이 벌어지고 탐스럽던 수국과 옥자마의 넓은 잎사귀가 모두 누릇누릇하게 뜨기 시작하고 불에 댄 것처럼 대조죠, 여러분. 그 병들기 전후 모습이요. 탐스럽던 수국, 옥자마의 넓은 잎사귀가 누릇누릇하게 뜨기 시작했어요. 대조 표시할게요. 불에 댄 것처럼 부풀면서 말라들었다.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은 마찬가지일 텐데 이거 할아버지가 혼자 하는 말이거든요. 그 빗물은 자연이죠. 수돗물은 인공이죠. 물을 주고 날 때마다 화단에서 어정거릴 때마다 노인은 잠옷 매우 섭섭했다. 비가 왔다. 소나기라도 한 줄 쏟아졌으면 하던 비가 사흘이나 순조롭게 내려서 화분마다 맑은 물 이거 무슨 물이겠어요? 빗물이죠. 빗물이 가득가득 으태옵니다, 여러분. 으태어예요. 가득가득 고였다. 노인은 비가 갠 화단 앞을 거닐며 몇 번이나 혼자 수군거렸다. 그저 하늘물이라야, 빗물이라야. 네, 빗물이라야. 억조창생, 모든 생명체가 다 비를 맞아야만 자라는구나. 만지기만 하면 가을 가랑잎 소리가 날 것 같던 풀잎사귀들. 밑줄칠까? 만지기만 하면 가을 가랑잎 소리가 날 것 같던 풀잎사귀들. 즉 메마른 풀잎사귀들이 기적같이 소생했다. 뭐의 힘? 빗물의 힘. 노랗게 뜸이 들었던 수국들이 시꺼멓게 약이 오르고 나오기도 전에 움츠러지던 꽃봉오리들이 부르튼 듯 탐스럽게 열렸다. 빗물 때문에. 노인은 기특하게 여기며 잎사귀마다 들여다보며 어루만졌다. 애정을 가지고 있죠? 애정이 있습니다. 원래 글과 그림을 좋아하는 어른으로 화초를 끔찍히 사랑하는 노인. 밑줄 시작. 화초를 끔찍히 사랑하는 노인. 성격을 제시하고 있죠? 성격 제시. 가만히 보면 그의 손이 가지 않은 나무가 없고 그의 공이 들지 않는 가지가 없다. 그 중에서도 석류나무 같은 것은 철사를 사다가 사다 쉼표, 층층이 태를 두르고 쉼표, 격가지 색가지를 자르기도 하고 쉼표, 휘어 붙이기도 하여 쉼표, 4층나무도 되고 쉼표, 5층으로 된 나무도 있다. 열거죠. 그럼 이거는 자연적인 거야, 인위적인 거야? 인위적인 거죠. 인위적인 손길. 장미는 홍해문같이 높게 틀어 올린 것도 있고 쉼표. 복숭아 나무는 무슨 방법으로 기른 것인지 키가 한자 30cm도 못 되는 어린 나무에 열매가 도닥도닥 다닥다닥 맺혔다.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손길입니다. 이렇게 꾸며놓고 노인은 가끔 안손님들, 여자 손님들까지 사랑마당으로 청해서 이것들을 구경시켰다. 구경하는 사람들마다 희한해했다. 여기서 희한해했다는 건 감탄했다. 네, 그러나 다행히 두 줄 묶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러한 화단이 우리 방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노주인의 솜씨를 치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장 굉장히 어렵죠?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이 할아버지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언제나 칭찬할 수가 없어. 그 할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할 수가 없는 게 서운해. 이런 뜻입니다. 왜냐면 동의하지 않으니까. 써줄게요. 자신의 가치관으로 결코
이런 뜻이요. 제가 성적을 잘 받아오면 조금이라도 늘면 내가 칭찬을 해주겠는데 한 번도 성적이 는 적이 없어. 잘 나오는 적이 없어. 그래서 칭찬을 할 수가 없어. 그게 너무 서운해. 이런 뜻이랑 똑같은 거라고. 오케이? 당연히 나의 저거죠. 나의 가치관으로. 네. 그러나 다행히 이러한 화단이 우리 방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서 끊어서 생각해야 되니까 이 화단이 우리 방 앞에 있는 것이 다행이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할 수 없다. 자, 계속 갈게요. 그가 있는 재주를 다 내어 기르는 4층나무, 5층나무의 석류. 4층나무의 5층나무의 석류 밑줄 칩시다. 어떤 존재죠? 인위적 존재입니다. 인위적 존재. 나의 눈에는 오히려 한편 구석 응달밑 밑줄 치자. 어디랑 대조되는 공간일까요? 화단이랑 대조됩니다. 네, 주인의 어떤 지혜도 없이, 조금의 지혜도 없이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는 봉선화 몇 떨기 밑줄 칩시다. 뭐랑 대조되죠? 석류랑 대조됩니다. 뭐가 더 가치 있다? 봉선화 몇 떨기가 더 가치 있다. 더 몇 배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쪽 앞으로 돌려줘야 돼. 이렇게 서리마 저거 받아. 권세림 받아. 애들 앞으로 돌려. 갈게요. 무럭무럭 넘치는 기운에 마음대로 뻗고 나가려는 가지가 그만 가위에 잘리고 밑줄 가위에 잘리고 철사에 묶여서 채반처럼 뒤틀려 있는 것까지 밑줄 칠게요. 사람에 의해 변형된 모습. 사람에 의해 변형된 모습이죠. 아무리 봐도 괴롭다. 사람에 의해 변형된 모습. 아무리 봐도 괴롭다. 마치 불구요, 기형이고 재앙이라고 안 할 수가 없다. 재앙이다. 부정적 인식. 노인은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하지만 노인의 인식이죠. 노인의 평가. 자신의 화단에 대한 노인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누굴 포함하는 거지? 나를 포함하는 거지. 나의 확장. 우리의 무딘 눈, 자연의 순수함을 좋아하는 것. 자연의 순수함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 누구처럼? 노인처럼 감상을 즐길 뿐만 아니라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쾌하지 않은 기분을 느끼는 것이다. 됐어요. 요게 바로 밑줄 불유쾌를 느낄 뿐이었다. 그래서 치하할 수 없음의 이유입니다. 치하할 수 없음의 이유. 치하할 수 없음의 이유. 자연은 신이다. 단정적 문장이죠. 자연은 신이다. 이름 없는 한 폭이 작은 잡초에 이르기까지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 신의 작품으로서 우리 인간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졸작, 그런 미안품이 있을까? 무슨 뜻이야? 아무리 작은 잡초라도 완성된 작품이니까 인간이 손댈 이유가 없어라는 뜻입니다. 서리법. 네. 즉 자연의 미완품은 없다. 자연의 미완품은 없다. 이것은 생각만으로도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재주는 없을 것이다. 밑줄 시작. 창조하거나 개작할 재주는 없다. 즉 인간의 행위는 파괴일 수밖에 없다. 창조가 아니라 파괴다. 창조가 아니라 파괴다. 주제 인위적으로 자연을 대하는 태도 비판. 인위적으로 자연을 대하는 태도 비판. 갈래복학 9의 애물의입니다. 애물의. 네. 알 수 없어요. 조용히 하세요. 10일까지 하고 싶게 만들지 마세요. 지금 하나가 13대 5로 지고 있어서 기분이 더럽단 말이에요. 기분이 더럽다고. 애물의. 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13, 무슨 농구하고 있나, 진짜. 어떻게 13점을. 갑니다, 애물이. 조용히 하세요. 집에도 몇 개 사놔야겠어. 네. 아니, 두고 다니지. 이걸 왜 들고 다녀? 이거 왜 들고 다녀? 2학년 전용. 너희들 전용인데, 너희들 전용? 2학년이라고 써놔야겠어, 2학년. 네. 자, 애물이 계속합니다. 어떤 이가 그 물건을, 그 만물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방법 이런 거겠죠? 어떤 이가 내게 물었다. 세상 만물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질문.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답변했다. 답변. 네. 문답법이네요. 자, 세상 만물을 사랑하는 방법. 저마다 자기 본성대로 살도록 하는 것 밑줄. 본성대로 냅두는 거야. 본성을 내버려 두는 것. 주역에 이르기를 인용. 하늘과 땅의 큰 덕을 삶이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만물을 끊임없이 낳고 또 낳는 것은 하늘과 땅이 하는 일이고 살고자 하는 것은 만물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태어나게 하는 건 이 땅과 하늘이 해주는 거야. 그래서 존재가 태어나. 그러면 태어난 이후에 그 만물들은 생의 의지를 가지면서 살아가. 이런 뜻인 거죠. 그러므로 만물들이 살고자 하는 본성을 따르고 만물을 끊임없이 낳고 또 낳게 하는, 창조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큰 덕을 본받아서 세상 만물이 자기 본성대로 살며, 밑줄 자기 본성대로 살며 두터운 사랑과 은혜 속에서 자라도록 할 따름, 밑줄. 요게 만물을 사랑하는 방법이래. 자기 본성대로 내버려 두는 것. 사랑하는 방법. 좀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하기에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 질문 조금 어려워요. 사람과 만물은 하늘과 땅 사이에 함께 살고 있으니, 밑줄 칠게요. 사람과 만물은 하늘과 땅 사이에 함께 살고 있대. 그럼 이거 무슨 관점이랑 비슷하죠? 보기에서? 무슨 주의랑 비슷해? 생태 중심주의와 유사하죠. 생태 중심주의와 유사. 네. 모두가 함께 살고 있으니 인민은 내 동포고, 네, 모든 사람은 내 동포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있다라는 말이 좋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밑줄 칠게요. 이 말대로 사람이 세상의 으뜸이며 만물은 그 다음이죠. 이거 생태중심주의예요? 아니죠. 그럼 이거 뭐겠어? 인간중심주의는 아니야. 이거는 인본주의. 인간이 근원이다. 인본주의.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네. 군자가 사람을 대해서 밑줄 칠게요. 사랑하되 어질게 대하지 않아. 밑줄. 만물에 대해서는 어질게 대하되 사랑하진 않아. 밑줄. 그러면 뭐야? 사람은 뭐하고? 사랑하고 만물은 뭐 해야 돼? 어질게 대해야 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어질게 대한다라는 말의 의미. 밑줄 칠게요. 어질게 대한다라는 말의 의미. 예시 갑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촘촘한 그물을 쓰지 않는다. 쉼표. 나무를 벨 때는 적당히 자란 것에만 도끼를 댄다. 쉼표. 길이가 30cm가 되지 않는 물고기는 시장에서 팔 수 없다. 쉼표. 사냥하되 새끼나 알은 취하지 않는다. 쉼표. 그물을 쳐놓고 새가 잡혀 들지 않기를 빈다. 쉼표. 낚시질은 하되 그물질은 하지 않는다. 쉼표. 활은 쏘되 새는 쏘지 않는다. 예시와 열거네요. 예시와 열거. 이게 바로 어질게 대하는 방법이래요. 그럼 추출해 봅시다.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어질게 대하다? 이용할 수 있는데 적당히 선을 지키며 조화롭게, 이런 뜻인 거죠. 네. 이용할 수 있는데 적당히 조화롭게 선을 지키며, 이런 뜻이요. 즉 자연과 조화가 필요하다. 자연과 조화가 필요하다. 자, 이거 여기 돌릴게요. 뒤로 줘. 못 쓴 사람들. 자연과 조화가 필요하다. 시경에 있는 이 노래도 인용 같은 뜻이지요. 같은 뜻이지요. 저기 무성한 갈대밭에 한 번 쏘아 돼지 5을 잡나니. 밑줄 칠게요. 한 번 쏴서 돼지 5을 잡는다고? 그럼 이 적정선을 지키는 거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그 인간 세계가 태평하면 짐승도 많이 번식시킨다는 거야. 태평한 시절이라 동물도 번성함. 즉 적정선을 지키면서 새끼까지 다 죽이지 않으니까, 다 몰살시키지 않으니까 동물들이 자꾸만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의준이 없어? 거기 써 그럼 밑에다. 네. 없는 애들 몇 명 있어. 1학년 애들이 많더라고. 계속 갑니다. 네, 저기 무성한 갈대밭에 한 번 쏘아 돼지 5을 잡느니, 요거예요. 다시 태평한 시절이라 동물도 번성할 수 있다. 그 말은 그 적정선을 지키면서 개체수를 잡기 때문에 개체수가 늘어난다는 뜻이라고요. 어진 분이 시도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순임금이 백익으로 하여금, 산과 연못의 불을 사랑하지 않는다. 밑줄 사랑하지 않는다. 네. 순임금이 백익으로 하여금 산과 연못을 불지르게 해서 호랑이며 표범이며, 밑줄 시작. 호랑이며 표범이며 무소며 코끼리를 내몰아 멀리 쫓아버렸다. 죽인 게 아니라 내쫓았대요.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맞아요. 네. 필요에 의해서 자연을 활용할 수 있음. 이런 뜻입니다. 필요에 의해 자연을 활용할 수 있음. 그래서 만물은 어질게 대하고 사랑하진 않아.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어. 단 뭐를 지키면서? 선을 지키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철마다 사냥을 했다. 철마다 사냥을 한 건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닭이며 돼지며 개를 기를 때 그 시기를 잃지 않으면 나이가 이른된 노인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밑줄 칠게요. 나이가 이른된 노인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누가 중요하다? 인간이 중요하다. 주역에서 그물을 만들어 사냥하고 고기를 잡는다. 인간을 위해서 한 말은 모두 그런 뜻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랑하지 않고 어질게 대해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인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어질게, 적정선을 지키며. 이 때문에 군자가 동물을 기르는 이유는 늙고 병든 인민을 구하기 위해서. 인본주의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우선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인본주의. 물고기를 잡고 사냥하는 것은 잔치와 제사에 쓰이기 위해서. 다만 그 적당한 정도를 짐작해서 일을 하는 것이며, 네, 밑줄. 다만 그 적당한 정도를 짐작해서 일을 하는 것, 윤리적 관점에서 적정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 요거고요. 어질게 대함. 그러므로 어질게 대한다고 해서 죽이지 않는 것은 아니야. 죽인다고 하더라도 모조리 잡아들이는 건 옳지 않아. 어질지가 않으니까. 100일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서경의 기록은 태강 세모 칠게요. 태강이 사냥을 갔거든? 근데 사냥이 너무 재밌어서 100일 동안 안 온 거야, 왕이. 그래서 폐위시켜버립니다. 그 사례예요. 방탕하게 사냥을 즐겼던 이를 원망한 것이오. 네. 폐위당한 사례입니다. 폐위 사례. 불이 타오르니 일제히 일어나네 라는 시경의 노래는 공숙단도 세모칩니다. 짐승을 한쪽으로 몬 뒤 모두 사냥했던 것을 비난하는 일입니다. 어질지 못한 행위죠. 어질지 못한 행위. 태강과 공숙단 둘 다 어질지 못한 행위. 그러니 태강과 공숙단처럼 이렇게 잔인하고 포악하게 살상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럴 필요는 없다. 맞아요? 이럴 필요는 없다. 서리법. 동물을 살상하는 이유는 오직
인민의 어려움을 덜고, 밑줄 칠게요. 살상의 이유는 인민의 어려움을 덜고 인민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할 따름입니다. 무슨 가치관이라고? 인본주의적 가치관. 그러므로 그 다음 차례로 말한다면 인민을 어질게 대하고 만물을 사랑한다라고 할 것이며, 그 중요함으로 말하자면 마을에 불이 났을 때 공자께서 사람이 다치지 않았느냐, 밑줄 칠게요. 사람이 다치지 않았느냐라고만 묻고 마국간의 말이 상했는지는 묻지 않으셨다는 것. 이것도 인본주의적 가치관이죠. 이것이 군자가 만물을 사랑하는 의미이지요. 만물을 사랑하는 의미라는 게 뭐야? 어질게, 만물은 어질게 대하는 것. 그것이 사랑에 가까워 라는 의미입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앞에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런 답변의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세상 만물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 만물을 사랑하지 않고 어질게 대해야 돼.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오케이? 네, 계속 갑니다. 또 이렇게 물었다. 불교의 체계는 살생하지 않는 것을 계율로 삼았는데, 살생하지 않는 것 믿으십시다. 죽이지 않는 거죠. 동물을 죽이면 안 되는데 이것이 더 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반론하죠, 반론합니다. 그 인간을 위해서라면 죽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아예 안 죽이는 게 더 착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나의 답변,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짐승을 죽이는 것은 인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 고기를 먹여 인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만약에 짐승을 죽이잖아. 살생하지 않아서 서로 물고 죽여서 인육을 먹기에 이른, 밑줄 치자. 먹을 것이 없어. 살생을 하지 않아서 서로 물고 죽여 인육을 먹기에 이른 참혹하게 그지없는 상황에서 살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고 반문합니다. 반문. 뭐야? 짐승을 살생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이 인간을 서로 살생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것도 결국 살생이 되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계율에 얽매이는 것은 무의미해. 뭐 백성들의 삶이 참혹해지니까. 무의미하다. 생태중심적인 가치관이랑 유사한 부분이 일부 있었지만 완전히 생태중심적인 가치관은 아니에요. 이 지문은. 가봅니다. 주제. 만물을 사랑하는 방법. 만물을 사랑하는 방법. 아직도 클리닉 못 썼어요. 손. 안 올 거면 X라도 해야 돼. 너만 못 썼어? 언제 올 건데? 목요일? 네. 네. 다른 거죠. 인간 중심주의는 내가 활용할 수 있으면 정도에 상관없이 다 도구로 쓰겠어. 이런 거지. 네. 배려하지 않겠어. 자, 갈래복합 10으로 가볼게요. 10. 쬐끔. 갈래복합 10 가와 나만 합시다. 어때요? 여러분, 나는 동백꽃이에요. 잘 아는 작품. 점순이. 네, 그 작품이니까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갈래복합 10 갑니다. 뭔 1분만 쉬어요. 열받게 하지마. 하지마. 자, 13대 5라고. 아직도겠지? 그러면 뭐 첸지가 개벽해서 뭐 13대 5가 13대 14가 되고 그러냐? 잠깐 사이에. 자, 갑니다. 현대소설에 몇 회야? NC.
야, 수업은 무슨 수업이냐, 묵념. 자, 갑니다. 현대소설의, 조용해! 이거 중요합니다. 요즘은, 조용히 하세요. 네. 현대소설의 미학적 성과 중 하나는 신빙성 없는 서술자를 통한 서술이다. 신빙성 없는 서술자 네모칠게요.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고전소설의 서술자는 대부분, 고전소설의 서술자는 밑줄. 인물의 마음을 훤히 알고 있고 사건의 미래도 예견할 수 있는 밑줄시자 전지적 능력을 지닌 서술자. 고전소설의 서술자는 대부분 뭐라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 따라서 독자는 서술자의 말하기를 밑줄실 거야.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 서술자의 말하기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인물의 내면과 사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네,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입니다. 됐어요? 반면 현대소설에서는 서술자의 전지적 능력이 제한된 작품이 다소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신빙성 없는 서술자를 내세워 이야기를 풀어가는 작품은 독특한 미학적 효과를 지닌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김유정의 동백꽃, 채만식의 치숙, 조세희의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등을 꼽을 수가 있다. 신빙성 없는 서술자란 1번 동그라미 칩시다. 작가의 인식이나 가치관을 대변하지 않거나 이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서술자. 2번. 이게 개념입니다. 그러면 작가의 의도대로 하지 않는 서술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작가의 의도는 일제강점기 비판인데 이 서술자는 일제강점기 옹호인 거죠. 여러분 태평천하랑은 상관없어요. 태평천하는 시점이 뭐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근데 서술자가 생각이나 행동을 드러낼 거니까 반드시 몇 인칭밖에 안 돼요? 1인칭밖에 안 돼요. 1인칭 서술자 얘기하는 겁니다. 나 1인칭 서술자. 작가는 일제강점기 비판하고 싶어 하는데 주인공인 나나 관찰자는 왜? 네, 관찰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갑니다. 자, 부적절한 가치관을 지닌 서술자 1번 동그라미. 미성년의 순진한 서술자 2번 동그라미. 이 신빙성 없는 서술자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부적절한 가치관. 옳지 못한 생각을 가진 사람 혹은 미성년 서술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전자는 앞에 거 1번은 대체적으로 그의 편견이나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인물의 처지를 공감하지 못하거나 밑줄 시작. 처지를 공감하지 못하거나 사건의 의미를 왜곡하여 이해한다. 인물 공감을 못해요. 사건을 왜곡해서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계속 갑니다. 반면 후자, 두 번째는 순박하거나 세상 물장에 어두워서 인물의 행동에 담긴 의도를 오해하거나 밑줄 시작. 의도를 오해하거나 사건의 의미를 헤아리지 못한다. 왜곡이 아니라 오해예요. 요거는 오케이? 의미를 파악을 못하는 거죠. 어려서. 신빙성 없는 서술자는 전지적 서술자와는 다른 독특한 효과를 발휘한다. 신빙성 없는 서술자는 그의 무지나 성격, 가치관으로 인해서 인물과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밑줄 칠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그 평가가 부당할 수 있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죠. 1번. 맞아요? 독자는 그의 말하기를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렵다. 독자가 신뢰하기가 어렵다. 밑줄. 따라서 독자는 작품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술자의 말하기 너머에 있는 인물의 의도와 사건을 독자는 밑줄. 따라서 독자는 한 줄 내려와. 인물의 의도와 사건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추론할 필요가 있다. 밑줄. 네.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은 전적으로 신뢰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빙성 없는 서술자는 독자가 적극적으로 추론해야 돼.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독자는 서술자의 순진하거나 어리숙한 말하기에
재미나 연민을 느끼며 웃어요. 밑줄. 재미나 연민을 느끼는 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러면? 2번이죠. 어리숙한 말하기. 미성서술자. 부적절한 가치관이나 편견에 갇힌 말하기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의 특징인 거죠. 됐어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동백꽃입니다. 동백꽃은 그러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미성년 서술자입니다. 나죠. 눈치가 더럽게 없는 나. 가봅니다. 오늘도 또 반복. 이 작품 역순행적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사건 순서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래서 번호만 알려드릴게요. 우리 집에 빨리 가고 싶으니까. 6번입니다.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였다. 6번. 6번 사건. 네, 사건 순서 6번. 오늘도니까 반복적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였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하고 닭의 횟소리, 날갯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려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 점순이네 닭이랑 우리 닭이 또 얽혀있다. 점순네 수탉은 대가리가 크고 머리가 크고 꼭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실하게 생긴 놈이고 덩어리 적은, 몸집이 적은 우리 수탉. 밑줄 칠게요. 점순네 수탉이랑 우리 수탉까지 밑줄 칩시다. 그 수탉, 둘 다 수탉이잖아요. 남자 닭이라는 건데 등치가 누가 더 커요? 왜죠? 잘 먹어서. 그럼 뭘 암시해줘요? 집안 사정. 맞아요. 계층적 차이를 암시해줍니다. 계층적 차이 암시.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었다. 그것도 그냥 해대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하고 면두가 뭐 벼십니다. 벼. 수탉에 있는 벼 뭔지 알죠? 빨간 거 이거. 벼을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득하고 모가지를 쪘다. 이렇게 멋을 부려가며 여지없이 여기저기를 닦아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때마다 이 못생긴 건 누구다? 아니지. 쪼이는 거니까. 내 닭이죠. 내 닭. 나의 닭입니다. 실망감이에요. 실망감. 대거리를 못해서 실망감이 있어서 못생긴 닭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실망감. 이 못생긴 것은 쪼일 때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면서 그 비명이 킥킥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 밑줄 시작.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였대. 까지 밑줄. 그러면 뭐야? 지난번 싸움에서 생긴 상처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 생긴 상처.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 보자니 내 대가리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분노. 대뜸 지게에 있는 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서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밑줄.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놓고 헛매질로 진짜로 매질은 하지 않고 둘이 떼어만 놓았다. 까지. 왜 이렇게 소극적 대응을 해요? 그치. 그 두 집안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점순네 집안은 뭐죠? 마름이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언제 했어? 중학교 때 했는데 이게 그렇게 충격적이었어? 막 이게 마름이라는 거 막 기억날 정도로? 대단한데? 여러분 그 땅 주인은 뭐라고 하죠? 지주. 그럼 그 땅을 받아서 하는 중간이 누군 거야? 마름입니다. 마름. 지주. 마름. 그럼 이 마름에게 땅을 빌려서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은 소장농이죠. 그러면 소장농이 누구? 우리 아빠. 맞아요? 마름이 누구네? 점순네. 뭐 여러분 중학교 때 했던 게 그렇게 기억이 나는 말? 왜 이게 그렇게 충격적이었어? 연애 소설인데 막 와닿았어? 그거밖에 안 돼. 아 그래? 오케이 계속할게요. 맞아 여기서 다 열문 시험에 그거 하나. 아 그래 계속 가자. 이거 안 해도 되네. 잘 안 해. 해야 돼요. 네. 자 이번에도 점순이가 싸움을 붙여놨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즘 들어서 왜 나를 이렇게 못 잡아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르겠다. 밑줄 쳐. 왜 나를 못 잡아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르겠다. 나의 성격은? 눈치 없어요.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돼요. 이런 남자 만나면. 나는 그런 그 명품백 그런 거 안 좋아해. 안 사와.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알았죠? 알았죠? 네, 순박하고 눈치 없습니다. 나흘 전 과거 회상.
감자 쪽간만, 감자 사건만 하더라도 나는 자기한테 조금도 잘못한 게 없다.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갔지 남의 울타리를 엮는데 생이질 귀찮게 구는 짓을 하는 것은 다 뭐더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얘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불필요한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요게 3번입니다. 사건 3번. 사건 3번이에요. 어제까지도 자기랑 나는 이야기도 잘 안 하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 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오늘로 갑작스럽게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친한 척은 웬일인가? 항차 하물며 망아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고서 얘 너 혼자만 일하니? 이렇게 일하니까 좀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혼자 하지 때로 하디? 내가 이렇게 내뱉는 소리 퉁명스러운 소리를 하니까 너는 일하기가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밑줄 칠게요. 여기서 느껴지는 점순이의 감정은? 점순이의 감정이요. 점순이 왜 이러냐고. 왜 이런 잔소리를 아닌 잔소리요. 호감이죠. 호감. 나를 향한 호감. 울타리를 잘 치는 그 이에 대한 호감. 네. 남이 들을까봐 애기들이요.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요. 틀어막는다. 밑줄 칠게요. 입을 틀어막는다. 네. 입을 틀어막는다. 그럼 뭐야? 들키지 않고 싶어 하는 거죠? 타인이 몰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들키고 싶지 않아 함. 그 속에서 입을 틀어막고 너 일하기 좋니? 크크크크 이러는 거야. 예. 네. 자, 그래서 나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잘 봐. 별로 웃길 것도 없는데 밑줄 쳐.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생각했다. 요런 데서 해악성이 유발됩니다. 무슨 서술자라서? 미성년 서술자라서. 네, 해악성 유발. 게다가 조금 뒤에는 자기 집게를 힐끔 돌아보더니 행주치마 속으로 꼈던 오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이렇게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가지고 턱 밑으로. 엄청난 호감 표시죠, 여러분. 그지? 그리고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확 끼치는 감자 3개. 감자 3개가 손에 뿌듯이 쥐어 있었다. 그럼 감자 3개 동그라미 칠게요. 감자가 1개도 아니고 3개야. 점순이의 뭐야? 호감이죠, 호감. 점순이 애정. 3개 먹고 배부르라고. 근데 점순이가 애기라서 네 집엔 이런 거 없지? 밑줄 칠게요. 요 말을 들었어. 우리 집이 어떤 집이죠? 소장농이잖아. 그럼 나의 가슴이 어떻게? 스크래치가 나겠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죠. 점순이는 계속 말 걸고 싶어서 그러는 거란 말이야. 하고 생색이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자기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까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라고 한다. 요게 사건 4번입니다. 감자를 준 일.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나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밑줄. 점순의 마음을 몰라줘요.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돼요. 점순의 마음을 몰라줌. 그러면 점순이가 어떻겠어, 기분이? 상하겠죠. 상하기만 하겠어? 분노가 유발됩니다. 발작 버튼. 네. 점순의 발작 버튼이 눌렸어요, 지금. 내가 지금 들리는 게 아니라 너무 뜨거운 거 지금 치마 속에 가져와가지고 내밀었는데 이 새끼가 안 먹는데. 분노 유발. 발작 버튼.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쓱 밀어버렸다. 왜 이랬어요? 왜 이랬죠? 네 집엔 이런 거 없지? 여기에 긁혔어요. 계속 갑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옆에서 새근새근하고 밑줄 칠게요.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이거 뭐야? 점순의 분노.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제서야 비로소 돌아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당황. 우리가 사실 이 마을에 온 것은 3년째. 밑줄 칠게요. 이 마을에 온 것은 3년째. 요게 1번 사건입니다. 3년 전에 마을로 왔다. 오지만
여태껏 까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밑줄 칠게요.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까지 밑줄 칠게요. 자, 그럼 점순의 감정은? 야, 일단 그 여자야. 내가 여잔데 있잖아. 발렌타인 초콜릿을 가지고 그이한테 갔어. 그래서 내밀었어. 따라 불러서 내밀었단 말이야. 아, 난 안 먹어. 이러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갔어, 이 새끼가. 자, 느끼는 감정은? 부끄러움, 분노, 야속함. 다 됩니다. 야속하죠.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악물고 엎드려질 듯 자빠질 듯 논뚝으로 횡하게 달려가는 것이었다. 이게 6번 사건입니다. 달아남. 그래요? 아, 5번입니다. 5번. 난시예요. 이 그 5의 그 동그라미 여기가 얘가 흐려 보였어. 뭔지 알지? 뭔지 알죠? 뭐라고? 이렇게 보였다고, 이렇게. 네, 5번입니다. 늙음의 기쁨? 죽어버려. 자, 어쩌다가 계속합니다. 어쩌다가 마을 어른이 점순이한테 너 얼른 시집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서유 갈 때 되면 어른이 가려고 밑줄 하고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받는 점순이 밑줄 천연덕스럽게 받는 점순이야. 점순의 성격이죠. 천연덕스러움. 근데 갑자기 막 우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야. 원래 부끄러움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이는 얼뜨기도 얼병의 얼뜨기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허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 세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북북 쓰는 것이다. 가끔 서로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줬지 네 집에는 이거 없지? 하고 네 집에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네. 감자를 받지 않은 이유죠, 이게. 그렇지 않아도 자기네는 마름이고, 밑줄. 자기네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땅을 얻어서 땅을 부침으로 일상 굽실거린다. 계층 차이.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서 집이 없어서 곤란할 때 집터를 점순네에게 빌리고까지 밑줄 쳐요. 이게 2번 사건입니다. 2번 사건.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부족하면 점순네에게 가서 부지런히 구워다 먹으면서 인품이 그렇게 좋은 집은 다시는 없을 거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17씩이나 된 것들이 17살 수근수근하고 붙어 다니면 마을에 소문이 사났다고 주의를 시켜준 것 또한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밑줄 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이게 바로 싸움에서 소극적인 이유입니다. 싸움에서 소극적인 이유. 됐어요? 웃음을 유발하죠. 계속 픽픽 웃음이 나오죠. 중학교 때 굉장히 재밌게 읽었나 봐요. 네, 뭐 마름인 것도 기억하고 마름이 뭔지도 모르면서 마름이래. 자, 주제 갑니다. 계층이 다른 사춘기 남녀의 갈등과 연애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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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네, 클리닉 다음 주에 오시고요. 김규빈 안 왔네. 명세진, 모나경, 박진수 수고했습니다. 이진